12월 4일 수요일 KTV 대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낮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라면서 중국은 WTO를 초석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는 협상장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하는 등 자율주행차와 AI 등 핵심 기술 개발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또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산학기술 사업화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5년 만에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갈등이 불거진 이후로는 처음인 만큼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2시간 넘게 회담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간 한중 관계 발전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더 발전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한중 양측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 외교부장은 한중 양국이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 파트너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我们愿意同所有负责任国家，包括韩国，我们一起秉持多边主义的理念，同时也要坚定地维护以 WTO 为基石的多边贸易体制。 양 장관은 내년 추진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계획을 집중 논의하고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와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장관 공관에서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의 공식 방한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갈등이 불거진 이후로는 처음인 만큼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왕 외교부장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한미가 미국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 협정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위해서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는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욱 기자입니다. 한미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4차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미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수석 대표로 나섰습니다. 정은보 대사는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협상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규모 유지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다며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분담금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5억 달러도 되지 않았는데 6, 7개월 전 자신이 5억 달러를 더 내라고 요구해 10억 달러를 내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에만 9,602억 원, 8억 달러 이상을 분담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미는 오늘까지 방위비 분담금 4차 회의를 이어갑니다.
정은보 대사는 4차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연내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오는 2024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에 시내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다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추진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보완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4+1 전략적 프레임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성장 정책 과제들을 종합하여 앞으로 다음과 같이 4+1의 전략적 틀 하에서 일관성 있게 혁신성장을 강력하게 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이란 기존 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신규 창출, 혁신 기술 확보와 혁신 인재 등의 고도화, 여기에 제도 인프라의 혁신을 말합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지능형 반도체, AI, 차세대 5G 등의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관련 핵심 두뇌 역할을 할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제품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5G와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5G 서비스 콘텐츠 등의 분야를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8년 6G 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핵심 인프라 개발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미래지향적 규제와 법 제도 등이 포함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헬스에 2025년까지 정부 R&D 4조 원을 투자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산학기술 사업화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AI 대학원을 8곳으로 늘리고 기업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계약 학과도 8개 학교로 확대됩니다. 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5곳에 4차 산업 유망 직종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KTV 김윤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들은 현장 규제 49건을 개선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항, 철도 매장 임대료 부담이 내려가고 과도한 공공조달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개선한 규제는 모두 49건입니다. 먼저 공항이나 철도 매장의 임대료 사용료 부담을 낮춥니다. 과도한 임대료 연체 분납 이자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임대료를 감면해줍니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할 때 장애가 되는 규제 등도 개선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2년간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을 경미한 사안일 때는 면제해주고 공영 홈쇼핑 탄력 상품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밖에도 소셜 벤처기업도 지상파 광고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각종 현장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 해소가 있어서 공공기관에 보다 큰 역할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상당한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 방안이 마련되어서 규제 혁신에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한 것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기업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업 활력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공공기관의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설치하고 기업 활력 지수를 공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적극 행동을 유도합니다. 정부는 기업 활력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는 맞춤형 특수식품과 간편식품 등 5대 식품 분야도 집중 육성하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산업 규모를 17조 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7만 5천 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식품 소비 경향에 맞춰 5대 유망식품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식품 분야는 메디푸드, 고령 친화식품 등 맞춤형 특수식품과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 5가지입니다. 인구구조와 소비유통 흐름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를 발굴, 혁신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식품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해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맞춤형 특수식품은 초기 시장 형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메디푸드를 위한 분류 유형을 신설하고 고령 친화식품의 KS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대체식품 개발을 위해서는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펫푸드에 대해서는 국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능성 식품의 경우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는 한편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능성이 증명됐다면 일반 식품이더라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간편식품은 급속 냉해동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차세대 간편식으로 주목받는 밀키트 제품의 식품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식품은 유기 표시 기준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인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식품은 한류와 연계해 신남방, 신북방으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 산업 규모를 지난해 12조 4천여억 원에서 오는 2022년 16조 9천여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도 지난해 5만 1,000개 수준에서 2022년에는 7만 4천여 개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영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혁신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 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고 디지털 금융도 확대해 핀테크 활성화에 나섭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에 속도를 냅니다. 내년 3월까지 30여 건을 추가 지정해 100건을 채우겠다는 목표입니다.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규제 특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타당성 등을 고려해 특례 기간 연장이나 인허가 부여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출시된 혁신 서비스가 궁극적으로는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업화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또 오는 18일부터 정식 운영되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에 발맞춰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새로 도입합니다. 출금은행에 바로 지급 지시를 내리는 이른바 마이페이먼트입니다.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아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또 현행 200만 원인 간편결제 선불 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해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업 진입장벽도 낮춥니다. 자금 조달 한계로 현행법상 금융업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일부 금융 서비스에 대해선 임시 허가를 내주는 스몰 라이센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현재 창업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등 세액 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해 핀테크 창업을 촉진합니다. 핀테크 기업 육성기관인 핀테크 랩을 확대 운영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핀테크 전용 투자 펀드를 조성해 앞으로 4년간 3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전년과 동일한 82.7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79.7년, 여성은 85.7년입니다. 기대 수명 중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은 64.4년, 유병 기간은 18.3년으로 전망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16곳 5,838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구는 서울 휘영 등 수도권 8곳, 그리고 부산 강서 등 지방권 8곳입니다.
4차 행복주택 입주자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오는 16일에서 23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1일에서 20일 진행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선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의가 체계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 평화회의 축사에서 북한은 다시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며 무력 사용을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는 얻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지만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면서 모든 지혜를 모아 평화를 얻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과 협의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듭되는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유진양 기자입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부지검이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씨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 관련 최초 첩보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A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아 보고한 것이라며 숨진 수사관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숨진 수사관의 울산 방문 활동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담긴 특별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KTV 유진양입니다. 내년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국가소방공무원실에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3년 이후 이원화된 소방관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로 국민 안전을 위한 책임도 강화된 가운데 정부는 대형 재난 발생 대비 국가 단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소방력으로만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의 지휘 감독 아래 전국 일선 소방서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 대응으로 바뀌면서 현장에서 가까운 기준으로 출동대가 편성됩니다. 전국 소방 헬기를 국가가 관리하고 119 통합 상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도 소방본부로 분산된 상황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예방 시스템도 보다 과학적으로 구축합니다. 내년부터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와 화재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통계 분석으로 화재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또 소방안전 교육 전문 요원 600여 명을 농어촌 등 소외 지역에 집중 배치합니다. 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는 22년까지 구급대를 모두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19 구급대 사면 탑승률을 100%로 올리고 열악했던 소방관 처우도 개선됩니다. 소방공무원 복합치유센터를 오는 2022년까지 건립하고
부상을 입은 공상자와 순직자에 대한 재해보상, 보훈 혜택 등 예우를 강화합니다. 특별 승진 비율은 5배 늘리고 수당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동화 기자입니다. 길가에 설치된 소화전 앞.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차를 버젓이 세워놨습니다.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놓는가 하면 차를 아예 회전 교차로 해댔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도 차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차가 정차돼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려면 도로를 건너서 타야 해서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지키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서. 행정안전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0명 가운데 7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53.2%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늘려야 한다는데도 대부분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경까지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만 약 46만 건이 접수됐습니다. 일주일에 약 10,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동아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반달가슴곰이 확산 복원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인데요. 이마경 기자입니다. 온몸이 검은색인 곰 한 마리가 땅속에 묻힌 먹이를 먹기 위해 앞발로 열심히 땅을 팝니다. 한참 동안 냄새를 맡으며 남은 먹이를 찾더니 뒤뚱거리면서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의 모습입니다. 환경부는 덕유산 근처 삼봉산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생물종 보존원과 시민단체인 반달곰 친구들은 지리산 외 지역 반달가슴곰 서식 관찰 과정 중에서 올해 9월 2일경에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삼봉산 일대의 한 무인 카메라에 촬영된 모습을 11월 중순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지점은 수도산에서 지내는 반달가슴곰 KM53의 활동 경계와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등산로가 적고 반달가슴곰이 좋아하는 참나무류와 단풍취 등이 풍부한 곳입니다. 귀 발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어 자연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며 서너 살 정도의 새끼와 성체의 중간인 아성체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발견을 생태계 연결의 청신호로 봤습니다. 삼봉산에서 반달가슴곰이 확인됨에 따라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권역을 벗어나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 복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반달가슴곰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삼봉산 내 사냥도구를 제거하고 곰 출현주의 현수막을 부착해 등산객이 정규 등산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반달가슴곰의 복원을 위한 연구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이마경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군사활동을 증강하고 있어 우리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올해 안보 환경은 과거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해 예측하기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 채무를 대부분 면제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나 졸업생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채무를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 의무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5조 4천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 여기서 리즈 시절이란 전성기 또는 황금기를 뜻하는데요. 영국의 축구 선수 앨런 스미스가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리즈 유나이티드 FC에서 활약한 때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건 한국 축구 팬들이 만든 이 신조어가 앨런 스미스의 나라 영국의 축구 서적과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는 거죠. 신조어 역수출이라고나 할까요? 리즈 시절 하니 문득 떠오르는 이 남자, 바로 미남 총리로 유명한 캐나다의 주스틴 트리도 총리입니다. 그의 리즈 시절은 배우 리처드 기어를 연상케 하는데요. 젊은 시절 사진이 공개되자 해외 누리꾼들은 열광했고 이런 관심은 그의 정치 행보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 자신의 사진으로 도배한 달력을 내놓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올해는 우통 벗은 모습 대신 정장 차림의 사진이 실렸다고 하는데 틈만 나면 남성성을 과시하는 그의 리즈 시절은 어떨까요? 영화 나홀로 집에의 주인공 맥컬리 컬킨과 흡사한 모습인데요. 살짝 한기가 돌 만큼 차가운 냉미남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리즈 시절 사진도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젊은 시절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 해외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는데요. 슈퍼맨이 변신하기 전에 신문기자일 때 쓰는 이름 클라크 켄트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특전사 시절 사진에는 턱선이 정전협정보다 더 강력한 듯이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학 시절 프랑스 영화 배우 알랭 들롱 닮을 꼴로 통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죠. 리즈 시절 관련 이런저런 일화들 재미있게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지방 출장 갔다가 거리 가게에서 떡볶이 먹었지? 완전 매콤 달달하고 맛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내비게이션 앱으로도 찾을 수가 없네. 꼭 다시 가보고 싶었는데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거리 가게에 주소가 없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다행히 이제는 거리 가게에도 도로명 주소가 생겨서 언제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거리 가게 4,101곳에 도로명 주소를 보유하고 또 건물 번호판도 부착했는데요. 소비자뿐 아니라 가게 상인들의 불편도 해소됐답니다. 새로 생긴 주소로 택배를 직접 받게 됐기 때문이죠. 찬바람이 불 때 간절한 떡볶이집, 이젠 내비게이션 앱으로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겠네요. 연말 영화제와 각종 시상식 때 가장 먼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 바로 레드카펫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입니다. 레드카펫을 신놓는 셀럽의 화려한 패션과 또 당당한 걸음걸이는 오랫동안 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곤 하는데요. 레드카펫은 원래 외국 기빈을 맞을 때 맨땅을 밟지 않게 하겠다는 영접과 환영의 뜻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기원전 458년 그리스 비극 아가멤논을 보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가멤논 왕이 10년 만에 귀환하자 그의 부인이 붉은 카펫을 깔고 그를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의 상징 레드카펫은 누구에게나 익숙한데요. 그렇다면 혹시 노란색 옐로 카펫은 들어보셨나요? 옐로 카펫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횡단보도 안전지대입니다. 바닥부터 벽면까지 원뿔 형태로 눈에 띄게 칠한 공간인데요. 색대비 효과로
어린이들이 이곳에 서 있으면 멀리서도 운전자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태양광 램프가 설치돼 있어 밤에도 안심할 수 있다네요. 어린이 보행 안전은 옐로 카펫이 지킨다. 더 많은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옐로 카펫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멸종위기종 반달곰이 이 덕유산 일대인 삼봉산에서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권역을 벗어나서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되고 복원되는 건 아니냐는 이 기대감도 갖게 하는 일입니다. 반달가슴곰은 절멸위기 등급으로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반달곰의 생존 서식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사활동을 펴왔습니다. 2001년 9월에 처음으로 4마리를 방사했고요. 2004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북한과 러시아에서 새끼 반달곰 27마리를 들여와서 지리산에 풀었습니다. 이번에 덕유산 일대에서 발견된 반달곰은 지속적인 방사와 보호활동의 성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반달곰은 한국에서 심한 순환을 당해왔습니다. 밀렵꾼들의 불법 사냥 때문이었죠. 웅담을 노린 사냥꾼들은 반달곰들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포획했던 것입니다. 특히 지리산 일대에서 이 반달곰 사냥이 기승을 부렸었는데요. 1960년대에는 한 해에 약 40마리의 반달곰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1972년부터 곰 사냥이 금지됐고요. 또 1982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밀렵꾼들의 웅담 사냥은 집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달가슴곰의 멸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반달가슴곰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반달곰은 우리나라 단군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환웅이 준 쑥과 마늘을 먹고서 약 100일 동안 동굴에서 견딘 반달곰은 웅녀가 돼서 단군을 낳았다고 하죠. 반달곰은 또한 아름다운 전설도 갖고 있는데요. 어미곰이 다친 아기곰을 구하려다가 아기곰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기곰을 떠나고 싶지 않아 반달이 되었고 아기곰의 가슴에 자리 잡았고 그래서 반달가슴곰으로 불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반달가슴곰은 지리상의 기대종입니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동물이라는 뜻인데요. 현재 지리산에는 약 47마리의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 100마리 이상의 반달곰 복원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그 목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47년) 만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서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을 중심으로 시도 경계를 초월한 국가 단위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부 5만 5천여 소방관의 염원을 담은 법률이 지난 11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어제 국무회에서 의결되어 이번 주면 공포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73년 이래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 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의 지휘 감독 아래 전국 일선 소방서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우리 소방은 국가직화 시대에 실질적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대응 체제의 개편, 과학적 화재 예방, 국민 안전 서비스 확대, 소방력 균등화,
소방 복지 강화에 5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전국의 재난 사항을 통합 관리하여 신속한 소방력 지원과 효과적인 지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119 통합상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가 보유한 소방 헬기를 국가가 통합 관제하여 항공자원 운용 효율성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과학적 재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와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통계 분석으로 화재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건축물 정보를 현장 대응 활동에 활용하는 한편 국민에게는 건축물 안전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민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600여 명의 교육 전문 요원과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소방안전 체험관이 없는 지역에 추가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급차가 없는 면 단위 95개 지역에 모두 구급차를 배치하고 전국 119 구급차 3인 탑승률을 100% 달성하며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인명 소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지역별 소방력을 균등화할 것입니다. 시도의 조례로 운용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소방안전 교부세율을 현 20%에서 45%로 인상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여 소방 인력과 장비의 편차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표준직제를 전국 소방관서에 적용하여 소방안전서비스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현재까지 9,000명을 충원한 현장 부족인력 2만 명 충원 사업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소방수련원 건립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며 소방공무원의 주요 상병치료와 직무 스트레스 회복력을 강화하고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는 등 지방직이어서 투자하지 못했던 소방공무원의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대원의 현장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행정 배상 책임보험 및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통합해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 범위와 한도는 높이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직장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현장 대원들의 의견 청취와 해결책 모색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 승진 인원의 2%에 불과한 특별 승진을 유사 직군과 동등한 수준인 10%로 대폭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에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국가직화 마무리를 위해 대통령령 등 30여 개 하위법령 일괄 개정 작업을 3월까지 완료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표준 직제안을 마련해 국민 중심에서 조직 명칭과 편제를 통일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또 주는 농업.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27일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제1회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사생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란 농업과 농촌 자원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농협 안성 팜랜드에서 열린 이번 사생대회는 이웃을 돕는 우리 농부 모습 그리기란 주제로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받은 초등학생 400여 명을 비롯해 배려와 상생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문화 과정과 농어촌 학생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는데요. 농업의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시각이 담긴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는 미술학적 관점보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참신한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인데요. 총 상금은 680만 원으로 농식품부 장관상과 농정원장상, 각 부문별 대상 등 총 20개 작품을 선정, 수상작은 향후 별도의 전시 기획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장에선 그림 그리기 외에도 팜랜드를 둘러보고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아이들이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호응을 끌었는데요. 농정원에서는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함께하는 농업과 상생하는 농업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가치, 참신한 시선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5mm 미만의 비나 1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오늘 밤 10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절정을 이룹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과 수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8도, 대전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종일 춥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 낮 동안 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영하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은 3m, 동해상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면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토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TV 대한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